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가가치세 이론에서요, 과세표준하고 매출세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부가가치세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불공상이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공상 6가지 적어드렸던 거 꼭 암기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간주공급이에요. 간주공급이라는 것은 의미 뜻이 우리가 쓰기 편한 말로 판매한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판매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판매했으면은 시가로 판매하지 원가로 판매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간주공급은 실제로는 판매한 것이 아니지만 얘는 또 무상으로 공급된 것이긴 하지만 얘는 또 다른 말로 무상공급이야.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긴 하지만 판매한 것으로 봐서 판매가 또는 시가의 10% 부가시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간주공급도 해당되는 거 큰 그룹으로 4가지 또는 정확하게 7가지죠. 얘도 7가지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지금 설명해 드릴 과세표준이에요.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표준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지 되고, 이따가 과세표준 설명해 드릴 때 그 내용들 뭐 일일이 다 외울 거는 아니지만요, 이해를 잘 하셔야지 돼요. 과세표준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야지 거기에 10% 부가가치세가 결정이 되는 거라서 그 과정을 갖다가 설명을 해 드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지금 3개 적어 드린 게 여러분이 부가가치세에 관련돼서 세법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실무 업무를 보실 때도 반드시 암기를 해놓고 실무 업무 보셔야 되고요, 당연히 자격 시험에서도 이 부가가치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줄 거란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과세표준 한번 볼게요. 요거 교재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제가 정리하는 걸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는 지금 재화가 공급된 거, 공급 시기가 언제냐는 걸 앞에서 배웠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그러면 그 공급 시기에 과세표준, 즉 공급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뭐 그걸 물어보고 있단 말이죠. 자,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에다가 곱하기 매출세액, 공급 부가가치세액 세율을 10%로 곱해서 매출 세액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공급가액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 공급가액은 우리가 대가를 받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게 되면 그 금전으로 받은 대가가 공급가액이에요. 물론 거기 10%는 별도죠. 돈을 받을 때는 물론 그것까지 다 받긴 하겠지만, 그리고 금전 이외에 다른 걸 받았다면 다 시가로 적용한다. 그 다음에 부당하게 저가로 받았다 그래도 시가로 계산해요. 그 다음에 이따가 설명해 드릴 대가를 외화를 받게 됐을 때 거기 여러분 부가세 세법의 용어가 공급 시기 전 환가액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공급 시기 전 환가가 또 뭔가,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외화인 경우, 공급 시기 이후에 받은 경우, 그 다음에 공급 시기 전에 받는 경우 얘가 금액이 달라요. 공급가액이.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요 밑에 갖고 설명을 해 드리고 이따가 한번 교재에서 보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가 해외로 수출을 한다 그러면 그 수출하는 금액은 주로 달러가 되겠죠. 원화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무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또 이것도 하나 설명해 드려야겠네. 자, 실제로요, 수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회사에서 외국으로 수출을 해요. 이렇게 수출을 하게 되면은 수출 계약에 의해서 그 대가는 지금 기준 환율인 기준 통화인 대부분 거래 통화가 달러로 된단 말이에요. 그 달러를 1000달러 주고 수출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수출을 하고 난 다음에 며칠날 수출했냐면 오늘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5월 24일 날 우리가 선적을 해서
선적해서 여기를 갖다가 보냈어요. 금액은 달러로 1000달러치. 근데 지금 오늘 환율이 지금 11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100원. 지금 1달러당 우리 원화는 1100원이라는 뜻인데, 그럼 우리는 이걸 수출했으니까, 즉 수출하는 거, 선적하는 거는 인도라는 뜻이라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매입매출 전표에다가 얘를 갖다가 공급가액 얼마라고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달러로 입력해야 되겠어요? 원화로 입력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원화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곱해야 돼요? 여기 1000달러 곱하기 오늘 1달러당 원화 환율은 얼마라고 가르쳐 줬어요? 1100원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죠. 그럼 공급가액,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공급가액 또는 과세의 표준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그거예요. 공급가액 얼마죠?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럼 공급가액을 얼마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110만원이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반드시 기본적으로 선적일날 환율을 쓰셔야지 돼요. 이해되셨죠? 선적일날이 바로 우리가 재화를 인도한 날이기 때문에 환율도 선적일날 환율을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가의 과세표준을 원화로 기록할 때에는 이렇게 110만원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선적일날에 환율을 곱해서 일반적으로는 선적일날의 공급가의 과세표준이 이렇게 결정이 돼요. 얘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과세표준 또는 매출 공급가액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 5월 24일 날 선적을 했는데 이 외국에 있는 회사에서 너무너무 급해. 그러니까 돈 먼저 보낼 테니까 이날 꼭 주세요. 그럴 수도 있죠. 손님들이 많으면 돈 먼저 다 보내줄 테니까 우리 먼저 꼭 주세요.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난번에 코로나 때 처음 시작이 됐던 2020년 초에 그 진단키트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마스크 같은 거 지금 외국에서 진단키트는 돈부터 다 보냈어요. 빨리빨리 좀 보내달라고. 뭐 그 비행기 항공기 거기 꽉 채워서 보내달라고. 하여튼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물건 보내지도 않았는데 돈을 먼저 보내는 경우도 꽤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날짜가 24일인데요. 만약에 이 날짜가 24일이 아니라 5월 10일 정도로 할게요. 5월 10일 날쯤에 1000달러를 먼저 다 보낸 거예요. 이렇게 1000달러를 이렇게 보냈다면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선적일 날 환율은 알 수가 없죠. 지금 선적일 24일보다 무려 2주 정도를 먼저 보냈단 2주 정도를 먼저 보냈단 말이죠. 그럼 이날 5월 10일 날에 또 환율이라는 게 있겠죠. 이 환율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용어도 하나 설명해 드리겠네. 환율이 정해져 있는 걸 고정환율이라고 부르고 환율이 그날 국제 시세에 따라 변하는 걸 변동환율이라고 불러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변동환율 제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요 5월 10일 날 1달러당 환율을 봤더니 1000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물건을 받는 이 거래처 입장에서는 1000달러를 주는 건 변함이 없죠. 근데 환율이 변하기 때문에 원화는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선적일 전에 달러를 1000달러 먼저 받았으니 이때의 금액은 얼마로 표시가 되겠어요? 5월 10일 날 우리가 원화로 계산했을 때는 똑같이 여기 달러는 1000달러 곱하기 1달러당 환율은 이때는 1000원이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공급가액은 얼마로 계산이 되겠어요? 100만원 계산되죠. 여기 과세표준 공급가액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렇게 선적일날 이전에 돈이 달러를 결제를 받았다면 여기 보시면 환가액이라고 했죠. 이 환가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다시 선적일날 기본적으로 환율을 곱한 것이
과세표준 공급가액이 있는데 만약에 이때가 아니라 돈을 먼저 받았다면 이때 이 금액이 공급가액이고 그 다음에 얘가 과세표준이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근데 이번에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이번에는 초록색으로 지금 선적일 날이 5월 24일인데 그 다음 결제 돈을 준 날은 여기 6월 24일 날 결제를 해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환율은 얼마였었느냐면 이때 환율은 원화당 1,200원이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공급가의 과세표준은 지금 선적일 날 거 써야 되는지 돈이 미리 들어왔다면 여기 사전에 미리 들어온 거 이 금액을 써야 되는지 6월 24일 날 들어온 거 써야 되는지 이걸 구분을 못하면 되게 문제가 어려워지겠죠. 그죠? 여기 공급가액은요. 여기 선적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돈은 신경 쓸 거 없어요. 공급가액을 결정하는 것은 무조건 기본이 언제다? 기준이 되는 건 무조건 선적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선적일 전에 우리가 돈을 먼저 받았다면 이때께 공급가액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선적일 이후에 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 없다. 이거는 대금 결제받은 거기 때문에 공급가액 결정하고 하는 거에서는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말이 교재에서는 여러분 교재에서는 그냥 한 줄로 간단하게 대가를 외화로 받았을 때 공급 시기 전에 받으면은 환가액으로 하세요라고 말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환가액으로 하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이거 설명 안 들었으면 이런 말 알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이해를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과세표준이라든지 공급가액에 대해서 여기 일반적인 공급가액에 대한 거를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봤어요. 그리고 옆에 보시게 되면 거래 형태별로 공급가액이라고 그랬는데 어저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외상 판매라든지 할부 판매일 때는 총 판매 가액이 있죠. 그게 공급가액일 것이고 장기 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 완성도 기준 지급, 그다음에 공급 단위 기획할 수 없을 때 거기도 어디 다 써 있다 그랬어요? 계약서에 다 써 있다 그랬었죠? 계약서에 다 써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때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과세 표준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 어디 있냐고요? 계약서에 적혀져 있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는 시기를 물어봤잖아요. 계약서에 적혀져 있는 날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설명해 드리는 요 파트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난이도도 있고 좀 약간 어렵다고 하는 파트인데 어려울 거는 없고요. 설명 지금 해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요. 이 과세표준 공급가액을 얼마로 할 거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게 되면 교재에서 먼저 볼까요? 자, 여기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그 다음에 거래 형태별 공급가액, 요거 여기서 해줬나? 아까 대가를 외화로 받아 공급 시기 도래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환가한 금액 요거 설명해 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대가를 외화로 받아 공급 시기 이후에 했을 때는 여기 보면 기준환율, 재정환율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기준환율 전 세계에서 기준환율 이렇게 나오면은 또 달러야. 그것도 어디 달러? 미국 달러를 기준환율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이외에 기준환율 이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환율을 다 우리는 재정환율이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나라 원화도 재정환율에 속하겠죠? 그래서 세계 환율은 두 개로 구분합니다. 기준환율, 재정환율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래 형태별로 공급가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라 그랬는데 요게 아까 계약서 얘기하는 거였었어요. 자, 요거는 먼저 설명해 드렸는데 교재에서요.
보고서는 체크해 드린 거고, 지금 설명하는 거 이 디귿, 여기가 별표 3개를 해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공급가액에 포함해야 될 거, 그 다음에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미음에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거,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한테 되게 구분할 때 중요한 항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제가 다시 제 거에서 보여드릴게요. 교재는 거기 있는 거니까. 자, 첫 번째요. 지금 여기 공급가액에다가 포함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이렇게 하나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품을 갖다가 판매를 하려고 그래요. 제품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얘 가격이 지금 1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현재까지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급가액이에요. 그런데 이 공급가액에다가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이자 상당액이라고 되어 있죠. 이 이자 상당액은 여기다 써볼게요. 이자 상당액 요거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자 상당액을 이해할 때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여기 할부 판매 앞에서 배웠었잖아요. 할부 판매를 하게 되면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한꺼번에 다 받아야 되는데 얘를 2달이고 3달이고 6달이고 그 금액들이 미뤄지고 있죠.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이자가 발생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 물건을 산 사람은 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할부로 매달 3개월이고 6개월이고 나누어서 낸단 말이죠. 근데 그 이자 발생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 걔를 갖다 회사에서 자기네가 그 이자는 감당할게요. 그럼 이게 무이자 할부 판매가 되는 거고, 이자를 갖다가 여러분이 사는 사람이 할부로 줄 테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자를 내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그냥 할부 판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할부 판매에는 그 이자가 발생할 이자 금액이 포함돼서 그 금액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자가 발생한 금액을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 할부 판매 금액에 포함을 시켜놨을까 시켜놓지 않았을까? 다 시켜놨다는 얘기예요. 이겠죠? 그러니까 괜히 무이자 할부 판매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자 우리가 부담할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좀 빨리 사주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자 상대액을 공급가액에 포함시키게 되면 지금 제품의 공급가액은 오리지널 얼마로 되어 있었는데 1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자 상당액까지 포함되게 되면 10만 1,000원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를 하나 표시해 놓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가 물건을 저기 팔려고 하는데요.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운송보험료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산재보험료,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이런 것들이 다 발생을 했어요. 그럼 얘네들은 공급가액이 팔 때 다 포함시켜서 받아야겠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포함시키지 말아야겠어요. 공급 지금 가액은 결정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울 때 지금 우리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런 비용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건 다 우리 부대 비용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부대 비용은 다 어디에다 포함시켜야 돼요? 제품 가격에다가 포함시켜야 되죠. 그때는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재무회계나 부가가치세나 다를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얘 판매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원가를 즉 판매하는 금액을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품을 지금 10만원짜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팔려고 만들다 보니까 이런 비용들이 발생했다. 그럼 부대 비용은 이 부대 비용들은 지금 판매 금액에 공급가액에 다 포함을 시켜 놓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여기 여러분이 과세 표준을 지금 우리가 판매하려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하나 제가 이렇게 플러스로 추가를 시켜 볼게요. 여기다가는 그냥 봤으니까 부대 비용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부대 비용은 얼마였느냐면 9,000원이었어요. 그럼 얘도 플러스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일리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마일리지 여기도 써놓겠다. 마일리지 해놓고 이 금액은 5,000원이었다고 가정합시다.
이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 지금 제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인데 마일리지를 사용한다 그러면 그 마일리지 금액을 빼고 95,000원 판매한다고 그래요. 그대로 10만원짜리인데 페이 돈 낼 때 5,000원을 차감해 주는 거예요. 즉 공급가액의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즉 마일리지는 상관없어요. 그 마일리지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 공급가액이 변동되지는 않는데 그 마일리지도 결국은 공급가액이 다 포함된 금액이란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금액에 대한 대가에 대한 페이먼트 돈 나갈 때 그만큼을 빼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일리지까지도 여기 마찬가지로 다 포함시켰다 얘기를 한다면 마일리지가 있다고 해서 그 공급가액이 줄어든다는 건 아니란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세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제품 판매 금액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다 더하게 되면 지금 제품에다가 여기 10%를 하게 되면 부가세는 얼마가 나와요? 10,000원이 나오겠죠. 그런데 얘네들을 과세표준인 이런 거에 공급가액에다 다 포함시키게 되면 공급가액은 얼마짜리로 바뀌는 거예요? 15,000원이 더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공급가액은 얼마로 변한다? 11만 5천원 이렇게 변하죠. 여기에 10% 부가가치세 이렇게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더 증가하죠. 그러니 부가세법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과세표준에 결정될 때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급가액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판매자라 생각을 하시고서는 이자 상당액, 그 다음에 부대비용, 마일리지 다 포함시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시험 문제 보실 때는 얘가 이 해당되는 금액을 알려줘요. 그리고 과세표준이 얼마인가요?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그 과세표준 결정할 때 금액을 구분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여기 지금 공급가격이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자, 똑같이 보세요. 10만원짜리 우리가 물건을 팔았다고 가정을 하고서 우리가 여기 매출 애누리 할인 매출 할인 이런 것들은 공급가액에서 다 빼주기로 했죠. 그죠? 재무회계에서 배우셨잖아요. 총 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은 다 빼줘야 되죠. 그래서 얘는 반대로 얘기해서 공급가액에 포함시키면 된다 안 된다. 얘는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만약에 여러분이 구매자라는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물건이 도달하기 전에 파손됐는데 돈 주세요 그러면 네 그러고 줘요? 아니죠. 얘도 여기 공급가액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요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잘 물어볼 내용 중에 하나인데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공공보조금을 지원받았는데 직접 우리 사업과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을 받았다. 그럼 공급가액에 포함시킨다, 포함시키지 않는다,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 연체이자가 있어요. 이 연체이자하고 여러분이 처음 배우실 때 여기 이자 상대액하고 좀 많이 헷갈려 하셔요. 연체이자는요, 내가 제때 그 페이먼트 돈을 내지 않은 페널티로 돈을 추가로 더 내야 되는 상황이죠. 공급가 가액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얘는 공급가액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연체이자라는 것은 제때 페이먼트 납부를 안 한 것에 대한 페널티예요. 공급가액하고는 과세표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용기대금, 그 다음에 포장비용 나와 있는데 이거 잠깐 쉬었다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다음 판에 이제 설명드릴 게 용기대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스타벅스 스벅에 갔는데 거기에서 스벅에서 지금 보통 아메리카노를 많이 드신다고 가정하고요. 아메리카노 보통 누가 그런다면서요. 누가 그런다 그랬어. 근데 아메리카노가 예를 들어서 5,000원이에요. 근데 이 매장에서는 지금 저기 일회용 용기를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메리카노를 머그컵에다 줬단 말이죠. 근데 이 머그컵이 너무 이쁜 거야.
사람들이 다 아메리카노 컵까지, 머그컵까지 같이 먹어. 그러다 보니까 매장에서는 손해가 나겠죠. 그래서 그 용기 머그잔 한 잔을 하나에 1,000원씩을 보증금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아메리카노는 5,000원짜리인데 머그컵에다가 나올 때 6,000원을 받은 거예요. 이랬을 때 물론 머그잔을 다시 돌려주면 1,000원 반환해 줄 때 조건이 그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 공급가액은 5,000원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6,000원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용기값은 어차피 이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을 사서 마시는 것은 5,000원짜리를 사 먹는 건데 그 머그컵을 받았기 때문에 용기에 대한 보증금 그거 다시 반납하면 주는 조건으로 돈을 더 받아둔 거죠. 이런 그 용기 그 대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급가액은 얼마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5,000원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고 요게 바로 저기 뭐죠? 과세 표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커피 사 먹을 때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면 6,000원에 600원을 부가세로 해야 되겠어요? 5,000원에 500원을 부가세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옆에 포장 비용도 있는데 포장 비용도 마찬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슬이를 갖다가 어느 업체인가는 플라스틱 박스에다가 담아서 배달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슬이가 그게 판매되는 금액이 2,00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 한 병당. 근데 거기에 20병이 들어가요. 2,000원 곱하기 20병 하면 4만 원이죠. 근데 그 포장하는 그 플라스틱 박스 운반할 때 드는 박스 있잖아요. 플라스틱 박스 걔가 10,000원이에요. 그러면 공급가액은 5만 원이 돼야 되겠어요? 4만 원이 돼야 되겠어요? 이 플라스틱 박스는 다시 다 회수해 가요. 계속 그래야지 계속 운반하고 등등 배달하고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다 돌려줘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부가세를 갖다 부과할 때 5만 원에 5천 원을 갖다가 부가세를 해야 되겠어요? 4만 원에 4천 원을 부가세를 해야겠어요. 그러면 여기 용기 대금이나 이런 포장 비용들은 저기 뭐에다 포함시키면 안 된다?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는 거 아니겠구나.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 만약에 교재에서 글자로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얘가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돼서 헷갈릴 수 있더란 말이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봉사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봉사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펜션에 놀러 갈 때 펜션 1박 금액이 10만 원이에요. 그럼 부가세는 거기에 10%니까 만원에서 11만원 내면 돼요. 1박당. 근데 그런데 펜션에 놀러 가시면 친구들하고 꼭 뭐는 해 먹어야 돼. 뭐가 되는 거 있죠?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거? 거기서 회 떠먹어요? 그건 아닐 거 아니야. 보편적으로. 바베큐 해서 드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바베큐 해서 드실 분들은 거기 그릴 같은 거 하고 숯 다 준비해 드릴게요. 근데 그 준비해 드리고 등등 하는데 3만 원이에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펜션을 이용할 때 공급가액 과세 표준은 10만 원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 그릴 이용값까지 해서 13만 원이 공급가액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대부분 그 용기 그릴 준비해 주는 거는 서비스 요금이란 말이죠. 그래서 펜션을 이용하는 공급가액은 애시당초 거기에 해당되는 10만 원이 공급가액이고 과세 표준이지 거기에 그릴 준비해 준다고 해서 그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여기 별도로 자기가 추가로 저기 주문을 해서 준비해 달라고 돈을 내는 것이지 펜션 이용값에 걔가 들어가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펜션 만약에 이용값에다가 그릴 준비하는 거 포함시킨다면 이 펜션은 13만 원짜리가 되잖아요. 그럼 부가가치세도 13,000원이 될 것이고 그럼 남들한테 여러분 얘기할 때 아 그 펜션 이용했더니 글쎄 13만 원을 받는 거야. 그러겠어요? 1박당 10만 원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아니 내가 그릴 이용하는 금액을 왜 펜션 이용 가격에다가 포함시키란 말이죠.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말이 안 되는데도 교재 읽을 때는 몰라.
따로따로 노니까.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임차인 수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건물에는 지금 다른 사업자들한테도 월세를 줘서 지금 3층 건물인데 지금 두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한 1층은 그 건물주가 사용한다고 하는데 여기 수도 요금 계량기가 각각 달려 있지 않고 하나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건물에서 사용되는 그 수도요금이 예를 들어서 여기 3만 원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계약서에 그냥 n분의 1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 건물 월세는 한 달에 10만 원인데 지금 n분의 1에서 만 원씩 내기로 했으니 건물 그 임차료에 대한 공급가액, 임대료에 대한 공급가액은 10만 원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11만 원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물어보는 거예요. 그 여기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자기가 쓴 만큼 그냥 내는 거죠. 거기 별도로 여기 건물주가 그 돈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돈 걷어서 수도요금을 그냥 내줄 뿐이지. 그죠? 그래서 여기 수도요금에 임차인의 수도요금을 갖다가 자기가 사용한 거에 대해서 받은 별도의 금액들은 걔는 공급가액에 포함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트에서는요, 이 공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공급가액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과 공급가액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 공급가액이 결정이 됐어요. 공급가액이 얼마로 결정됐냐면 10만원으로 결정됐다고 칩시다. 여기서 공급가액이 여기 지금 공급가액 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을 거 구분을 해가지고 이 금액이 10만원으로 결정됐는데 여기 판매 장려금이 있다, 대송금이 있다, 하자보증금이 있다. 요런 문제 요런 것들이 하나가 끼어 들어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이 과세표준이나 공급가액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손대면 된다 안 된다. 여기 판매장려금으로 5만원 있고 또는 대손금으로 뭐 3만원 있고 하자보증금으로 2만원 있고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과세표준에 더하거나 빼거나 손대면 된다 안 된다?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는 이거죠. 과세표준 공급가액을 결정했다. 그 다음에 여기 판매장려금이나 대손금이나 하자보증금은 그 과세표준과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그냥 없는 유령 취급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문제에서 걔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아시겠죠?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화를 수입할 때 지금 우리가 앞에서 메인 매출전표 재무회계 배우실 때 말이죠. 원재료 수입할 때 관세, 뭐 개별 소비세, 주세 등 뭐가 됐든 간에 발생하는 세금들은 다 뭐 원재료에다가 포함시켰죠. 즉 재화를 수입할 때 발생하는 것들은 공급가액에 포함시키란 얘기예요, 포함시키지 말란 얘기예요. 다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거 간단하게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 밑에 것들은 여러분 세무 2급에서 배워야 될 내용들이긴 한데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조금 자료가 부족해요. 여러분 교재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재는 이런 것들은 없어요. 지금 회계 1급 교재에는 그냥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캡처해 드릴까요? 캡처 안 해도 되겠죠, 이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우리 메인 매출전표 입력한 결과가 부가가치세 신고세 반영되는 거 본 적 있으셨죠? 그 중에서 요 윗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 과세표준, 즉 매출과 관련된 거죠. 매출 공급가액을 뭐라고도 부른다? 과세표준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매출세 나와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여기 과세,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번에는 여러분이 그 부가세 유형 11번 입력했던 거 여기 집계됩니다 라고 얘기해 드렸고요.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매출번은 여기에는 여러분이 그 부가세 유형으로 17번, 22번 카과, 현과 이런 거 했던 거 여기 반영된다고 얘기해 드렸었죠. 영세율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미리
실기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로 출제되지는 않아요. 이거 세무 2급에 나오는 거거든요. 대손세액 가감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떤 뜻인지 그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상품을 판매했다고 가정하고요. 상품은 10,000원짜리였어요. 그러면 상품 매출로 해서 대변에 회계 처리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여기 10,000원에 10%는 부가세 예수금이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 외상 매출금 받을 거 그럼 얼마가 있는 거예요? 11,000원. 이건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배웠던 것처럼 거래처가 파산을 했어요. 그럼 외상 매출금 몽절이 다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거래처가 파산했다고 하면 외상 매출금을 이렇게 다 못 받는 걸로 표시하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우리 회사에 예를 들어서요. 여기 지금 회사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대손 난 거 회계 처리할 때 다 대손 삼각비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럼 대손 삼각비는 10,000원이 돼야 되겠습니까? 11,000원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외상 매출금이 11,000원이니까 11,000원이라고 쓴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부가가치세는 우리 거 아니라 그랬죠. 대손 처리할 때 대손 삼각비 처리해야 될 거는 우리 것만. 그러면 10,000원만 이렇게 대손 삼각비를 처리하셔야지 돼요. 11,000원 처리하시면 안 되고 처음에 우리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서 발생했죠. 이거는 국가에서 우리가 판매하는 금액의 10% 부가세로 받아주라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래처에서 내 거 못 받게 됐죠. 근데 이 부가세 예수금도 내가 손해봐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요. 나 부가세 예수금 이거 다시 빼주세요. 거래처에서 우리 돈도 지금 못 받게 생겼어요. 라고 해서 대손 처리가 되면은 부가세 예수금은 그대로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으로 감소시켜서 없애셔야 돼요.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부가세 예수금이 대변이 원래 자기 자리인데 차변으로 오게 되면 부가세 예수금이 그만큼 매출세액이 감소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매출세액은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여기서 세액으로 계속 쭉 플러스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대손 처리를 하게 되면 대손세액에서 여기 대손세 가감 그래서 여기 8번에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에 마이너스 1,000원 이렇게 쳐져요. 그럼 매출세액에서는 뭐는 빼준다는 얘기예요? 대손 발생한 대손세액 1,000원은 빼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대손세액이 대손금 자 봐요. 말뜻은 이제 알아들었다고 하면 제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대손금 대손금은 지금 여기 공급가액은 10,000원 부가세 예수금은 1,000원 외상매출금은 11,000원 일 때 이건 재무회계에서 우리 계정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럼 부가세법에서 쓰는 대손금은 얼마겠습니까? 이 대손금이라는 용어가 뭔지를 몰라 또. 이 대손금이라는 말은요. 우리 부가세법에서 공급대가하고 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부가세가 있는 외상 매출금과 같은 말이에요. 그럼 대손금은 얼마라는 뜻이에요? 대손금은 11,000원이라는 뜻이에요. 공급대가는 얼마예요? 공급대가도 11,000원이에요. 외상매출금 우리가 못 받은 거 얼마였었어요? 얘도 11,000원이었어요. 오케이? 그런데 얘를 갖다가 대손세액, 대손세액을 갖다가 계산을 해래요. 대손세액은 어떻게 계산해요? 지금 공급대가라고 대손금이 공급대가라는 걸 알았으니 공급가액하고 세액 나누어서 세액만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공급가액은 얼마예요? 공급가액을 계산할 때 지난번에 우리 공급대가에서 공급가액 세액으로 나누는 방법은 얘 나누기 소수점으로 1.1 해주세요. 그랬었죠. 소수점의 1.1은 분수로 하게 되면 몇 분의 몇이냐고요? 여기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소수점으로 1.1은 여기 분수로 하게 되면 110분의 10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요.
110분의 10이 아니라 100분의 10으로 시험 문제를 내요. 그리고 틀린 걸 찾으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 대손세액을 계산할 때는 대손금에다가 110분의 10을 곱해주든지 나누기 1.1을 해주든지, 그래서 여기 지금 외상매출금, 공급대가, 대손금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제가 빨간 걸로 했던 것들은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는요, 대손세액 신청을 할 때에는 예정신고 때는 안 돼요. 확정신고 때만 가능합니다. 대손 신고는 언제만 청구할 수 있다? 확정신고 때만 할 수 있다.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재무회계 여러분 여지껏 배울 때 거래처로부터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게 여기 지금 파산이라고 써 있죠. 거래처가 파산을 해서 이 외상매출금을 못 받게 됐어요 라고 배웠는데, 이 대손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그 거래처에 파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주요 시험 문제는 세무 2급에서 출제가 되긴 하는데, 대손 처리할 수 있는 요건, 여기 채무자의 파산이 여러분들한테 여지껏 대부분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강제 집행 또는 형의 집행, 사업이 폐지됐다거나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이 돼도 대손 처리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거래처 사장님 행방불명 됐대, 이게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행방불명은 증빙서류로서 다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행방불명 됐다 안 됐다를 어디서 받아요? 경찰서에 보통 행방불명 신고하겠죠. 신고 처리 접수되겠죠. 위의 사람은 며칠 날짜로 신고되어 아직 행방불명 되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증빙서류가 있어야지 여기 대손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은 이런 채무자의 사망이나 실종, 행방불명 이런 거 느낌이 있지만 안 좋잖아요. 이런 건 잘 안 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 우리가 그 상법에 의해서 또는 수표법이나 어음법에 의해서, 민법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채권 있죠. 이 소멸시효가 계속 1년 또 2년 3년 못 받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말이 나오게 되면 얘도 대손 처리를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소멸시효 완성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질문을 하는 문항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내용 중에 하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자, 이거 지금 날짜를 부도 발생일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 요거 하나 예를 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속아 넘어가는 게 이거라서 그래요. 자, 우리가 제품을 공급한 날짜가 2022년 12월 1일날 상품을 공급했어요. 제품을. 근데 이 회사에서 우리한테 6개월짜리 어음을 끊어줬어요. 그럼 6개월에 만기되는 날짜는 언젠가 봤더니 2023년 6월, 5월 맞나? 5월 31일이면 딱 6개월 되죠. 그래서 5월 31일 날 이 어음을 들고서 추심을 했더니 은행에서 그 회사 지금 부도 났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2023년 5월 31일이니까 지금 이런 대손 처리할 때 확정신고 때만 할 수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2023년 1기 확정신고 때 대손 처리 할 수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안 되죠. 왜 안 되지?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부도 났다고 안 건 언제 한 거예요? 이날 알았죠. 그러면 대손 처리하려면 이 날짜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3년 12월 달에나 대손 신청할 수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계산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란 말이죠.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대손을 갖다가 알고 난 다음에 대손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전에 알았다면 알부터 6개월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사집행법상 경매가 취소된 그 압류채권 이런 것들을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대손 요건에 해당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세무 2급 때 더 자세히 배우시게 되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자, 매출세액에 대한 건 이제 교재를 한번 쭉 보고서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를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엔 매입세액에 대한 거네. 교재부터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자, 공급가액에 포함해야 되는 거. 요 내용들 천천히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거, 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그랬었고요. 재화를 수입할 때는 다 뭐라고 보고 부대비용이라고 보고 공급가액에 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출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나왔던 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그 중에서 이제 여기 대손세액 가감이라고 한 거 말씀해 드린 거예요. 대손세액 가감. 자, 그 다음에 매출세액의 계산은요, 과세표준에다가 기본적으로 10%가 기본이고요. 영세일 경우에는 0%.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다면 더해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손세액 가감할 거 있다면 표시해서 매출세액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예정신고 누락분이라는 것도 요건 차후에 세무이급에서 설명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손세액 공제제도에 대해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 특히나 110분의 10이라는 거, 대손세액, 대손금액이 뭐라고요? 대손세액은 공급가액에다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대손금액이라고도 불러요. 아까 제가 대손금이라고 그랬었죠. 공급대가이기도 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의 6단원에 5단원이었군요. 과세표준하고 매출세액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여기 지금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아까 과세표준 구하는 거 나와있죠. 그 중에서 매출애들이 매입애들이 여기 우리 공급가액 과세표준을 구하려면 매출액에서 못 빼줘야지 돼요. 매출애들이 빼줘야 되죠. 매입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왜 넣어놨어요? 아, 그래야지 여러분 헷갈릴 거 아니야. 얘 대손금액, 얘 여기 손 된다 안 된다? 되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6,500만원? 요게 답이 되겠죠. 시험 문제 이렇게 된다고요. 아시겠죠? 다른 것들도 한번 쭉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 다음 파트는 이제 매입세액 공제와 납부세액 계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이 파트는 여기 동영상 멈췄다가 다시 다음 시간으로 연결해서 다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